안녕하세요. 이 사연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각색하였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은숙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는 매일 저녁이면 며느리와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게 습관이었어요. 하루 종일 집 안일을 하고 나면 다리가 굳어버리는 것 같았고 골목 사이로 스미는 바람을 맞으며 걷다 보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더군요. 며느리 민정이는 늘 제 속도를 맞춰줬고 팔짱을 슬쩍 끼워주며 어머니 천천히 가요 하고 웃어주곤 했지요. 그 웃음 하나면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고 저는 그럴 때마다 속으로 다짐했어요. 아직은 내가 이 집에 쓸모가 있구나 하고 그날도 여느 날처럼 집 앞 공원까지 내려갔습니다. 해가 기울고 놀이터의 그네가 덜컹거리며 멈추는 시간, 벤치마다 저녁 도시락을 펼쳐놓은 사람들이 보였고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죠. 저는 제 버릇대로 빨간색 조끼를 걸쳤어요. 민정이가 사다 준 조끼였는데 땀을 잘 빨아들이고 가벼워서 산책할 때 제격이었지요. 무엇보다 눈에 띄어서 혹시 어두운 길에서 차가 지나가더라도 안전하다고 민정이가 강조했거든요. 어머니, 이거 꼭 입고 나가세요. 요즘 저녁에 자전거도 빠르고 킥보드도 많아요. 그렇게 말하던 며느리의 말투가 다정해서 저는 별 의심 없이 그 옷을 사랑처럼 챙겨 입었습니다. 공원 둘레길을 돌 무렵 어딘가에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괜한 착각이라 넘기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등 뒤로 찌릿한 기운이 따라붙는 것 같더군요. 민정이가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확인하며 제 옆걸음을 맞추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앞에서 휙 하고 검은 그림자가 다가오더니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스물도 안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는데 숨이 턱까지 차올라 있는지 한동안 말을 못하고 제 빨간 조끼만 뚫어져라 보더군요. 그러더니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그 빨간색 조끼 당장 벗으세요. 그 순간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민정이가 제 팔을 번쩍 끌어당기며 청년을 노려봤죠. 무슨 버릇이에요? 왜 어른한테 그렇게 소리를 지르죠? 민정이의 목소리에는 경계와 분노가 같이 섞여 있었고 청년은 눈동자를 흔들며 제 조끼를 다시 가리켰습니다. 여기 표시, 이거 위험해요. 진짜예요. 제발 벗으세요. 그러고는 뒤를 한번 흘깃 보더니 누가 쫓기듯 몸을 돌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급박한 뒷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지요. 저는 멍하니 서서 조끼의 가슴 부분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디가 위험하다는 건지 아무리 봐도 평범한 운동 조끼였는데 말이에요. 다만 오른쪽 하단에 작은 삼각형 모양의 반사 패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장식이 다 있는 줄 알았고 반짝여서 귀엽다고만 생각했지요. 민정이는 별 이상한 사람 다 있네. 요즘은 괜히 사람 놀래키는 장난도 많대요. 하고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신경 쓰지 말고 가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는 쉽사리 발걸음을 떼지 못했어요. 청년의 표정이 장난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거든요. 무언가 알고 있다는, 그리고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그날 산책은 조금 일찍 마무리했어요. 집에 들어와 조끼를 벗어 식탁 위에 펼쳐놓고 여기저기 만져봤습니다. 반사 패치 아래쪽 박음질이 유난히 촘촘하고 단단하게 되어 있더군요. 혹시 새 옷이라 그런가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 일부러 표시를 달아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민정이는 샤워를 마치고 나와 조끼를 보더니 희죽 웃었죠. 어머니, 그거 제가 인터넷에서 리뷰 보고 샀어요. 요즘 반사 패치가 커야 안전하다 해서요. 저한테 고마워해야 해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제 가슴에서는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심코 물었지요. 민정아, 이거 어디서 샀니? 민정이는 머리를 말리던 수건을 목에 걸치고 툭 던지듯 답했습니다. 그냥 온라인몰에서요. 할인하길래. 그 말투가 새삼 낯설게 느껴졌고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괜한 잔소리로 들릴까 봐요. 밤이 깊어질수록 이상한 그림자가 더 길게 늘어지는 것 같았지요. 저는 창가에 서서 골목을 내려다봤습니다. 가로등 아래 길고양이 두 마리가 서로 경계하듯 서 있다가 휙 흩어지고 담벼락 너머로 모터 소리가 가늘게 스며들었어요. 골목 입구에 잠깐 멈춰선 오토바이 한 대가 보였는데 머리 위 헬멧 사이로 번쩍이는 불빛이 탁 하고 스쳤습니다. 저를 본 건지 그냥 지나간 건지 알 수가 없었고 저는 괜히 커튼을 좀 더 닫았죠. 사람이 불안을 느끼면 사소한 것까지 의미를 붙이게 되더군요. 싱크대 배수구가 내는 물소리마저 누군가의 발걸음처럼 들리고 냉장고가 덜컹거리는 소리도 문고리를 잡아 흔드는 소리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스스로를 타이르며 방에 누웠고 천장을 보다가 뒤척이다가 어느새 새벽을 맞았습니다. 몸이 아니 마음이 더 지친 날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잠깐 마트에 들렀다가 동네 미용실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원장님이 한마디 하더군요. 어머니, 요즘 저녁에 혼자 다니지 마세요. 웬 낯선 차가 골목을 계속 서성인다던데. 저는 그 말에 기분이 싸늘해졌습니다. 혼자는 아니고 며느리랑 어제도 같이 걸었지. 그러자 원장님이 제 조끼를 눈여겨보며 말했어요. 이 빨간색이 참 선명하네요. 멀리서도 눈에 띄겠어요. 저는 억지로 웃어 보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원장님의 말이 마음을 톡톡 건드렸습니다. 멀리서도 눈에 띈다라는 말이 그날따라 칭찬이 아니라 표적처럼 들리더라고요. 점심 무렵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 기사님이 작은 봉투를 건네고 갔지요. 수취인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발송인은 낯선 상호였어요. 뜯어보니 반사 스티커가 한 봉지 들어 있었습니다. 야간 보행 안전 세트라는 인쇄물과 함께요. 저는 분명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았는데 누가 보냈을까요? 며느리에게 보여주자 민정이는 고개만 갸웃했어요. 어머니가 뭐 잘못 누른 거 아니에요. 요즘 앱에서 버튼 한번 잘못 누르면 결제되곤 하잖아요. 저는 제 휴대폰을 뒤져봤지만 결제 내역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죠. 그런데 민정이가 스티커 한 장을 집어들더니 제 조끼 오른쪽 어깨에 붙여주는 겁니다. 이러면 더 안전해요. 어머니 눈에 안 보이니까 제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저는 그 손길이 고마워서 고맙다고 말했는데 한쪽 마음에서는 작은 바늘이 콕 하고 찌르더군요. 왜인지 모르게 그날따라 모든 게 과하게 안전이라는 말로 감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다시 산책을 나갈 채비를 하면서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빨간 조끼의 반사 패치 위로 새로운 스티커가 더해져 반짝임이 훨씬 강해졌고 거울 속 제 모습은 마치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내는 깃발 같았지요. 저는 문득 어젯밤에 그 청년을 떠올렸습니다. 당장 버스세요 라고 외치던 그 절박한 목소리,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등뼈를 훑고 지나가던 냉기가 다시 느껴졌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조끼를 입지 말자. 아니면 한번 바꿔 입어보자. 진짜로 뭔가가 조끼를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해보자 하고요. 현관 앞에서 저는 며느리에게 슬며시 말을 꺼냈습니다. 민정아, 오늘은 엄마가 내 바람막이를 입고 너는 내 조끼를 입을래? 내가 요즘 땀이 많아서 그런지 이게 좀 답답하더라. 저는 일부러 말끝을 흐리며 웃어 보였는데
민정이의 눈이 잠깐 크게 뜨이는 걸 봤습니다. 곧바로 밝은 목소리가 이어졌지요. 에이, 어머니, 그럴 거 뭐가 있어요. 제가 어머니 조끼 대신 새로 하나 사드릴게요. 얇고 시원한 걸로. 오늘은 그냥 입던 대로 입어요.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말투였지만 저는 그 잠깐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놀람이자 알고 있는 사람의 당혹감 같은 것이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신발끈을 고쳐 묶고 한 번 더 은근하게 말을 던졌습니다. 그래도 한번 바꿔 입어보자. 내게 맞는지 내게 맞는지 입어봐야 알지. 며느리는 약간 주춤했고 저를 가만히 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원하시면 뭐 그래요. 바꿔 입어요. 그런데 그 미소 속에서 어딘가 차가운 빛이 번쩍 지나갔고 저는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스르르 흐르는 걸 느꼈지요. 산책길로 나섰습니다. 오늘의 공원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지만 제 감각은 어제보다 훨씬 예민해져 있었어요. 조끼를 입은 며느리가 한 발 앞서 걸어갔고 저는 며느리가 늘 걸었던 그 자리에서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신기하게도 우리를 지나치는 사람들의 눈길이 며느리에게 먼저 닿더군요. 반짝이는 조끼는 어둠 사이를 걷는 등불 같았고 몇몇 오토바이는 지나가다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훑어보곤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제 청년의 경고가 제 귀에만 들린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의 시선은 늘 목적이 있더라고요.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 뒤에는 이유가 숨어 있기도 하고요. 둘레길을 반쯤 돌았을 때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평소 같으면 받지 않았겠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손이 먼저 움직였죠. 여보세요. 조심스러운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맞으시죠? 어제 그 조끼 혹시 오늘도 입으셨나요? 저는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고 민정이가 뒤돌아 저를 보더군요. 저는 얼버무리며 물었어요. 누구세요? 남자는 숨을 고르는 소리가 길게 새어 나오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그 조끼 목표물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혼잡한 길로 가지 마세요. 특히 우회전 신호가 깜빡이는 사거리 절대 가지 마세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며느리가 다가와 제 휴대폰을 슬쩍 본 뒤 보란 듯이 웃었어요. 스팸 번호죠? 요즘 보이스피싱이 별의별 소리를 다 한다니까요. 하지만 제 발은 사거리 쪽으로 향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통행이 드문 하천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가로등 사이 간격이 넓어지며 어둠이 더 짙어졌고 물소리가 도랑처럼 낮게 깔렸습니다.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곁을 스치듯 지나가다가 다시 속도를 줄여 우리 앞쪽에서 서성였지요. 헤드라이트의 흰 빛이 며느리의 조끼를 한순간 눈부시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오토바이가 방향을 돌려 우리에게 정면으로 다가오는데 마치 누군가에게 신호를 확인하듯 속도를 미세하게 줄였다가 다시 높이는 그 움직임이 너무도 의도적이었죠. 제 심장이 짓눌리듯 아파왔고 저는 본능적으로 며느리의 팔을 잡아당기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민정아, 잠깐만, 저 차 이상하지 않니? 며느리는 제 손을 떨치고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괜한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그 말과 함께 며느리는 반발 앞으로 나섰고 반짝이는 빨간 조끼는 어둠 속에서 또렷한 표적처럼 떠올랐습니다. 오토바이의 불빛이 잠깐 꺼졌다가 다시 켜졌고 그 순간 저는 어제 만난 청년의 절박한 눈빛과 낮에 원장님이 건넨 말 그리고 방금 통화의 경고가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걸 느꼈지요.
무언가가 분명히 잘못되고 있었고 그 잘못된 것의 중심에는 빨간 조끼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거칠게 잡아 끌며 제 자리로 데려왔습니다. 그만 돌아가자. 제 목소리는 제가 생각해도 낯설 만큼 단호했지요. 며느리는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억지 웃음을 띄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돌아가요. 대신 내일까지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마세요. 괜히 걱정하면 늙어요.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리기도 했지만 저는 그 웃음 속에서 얇게 갈라지는 유리를 본 것처럼 오싹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현관 앞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송이는 또 낯선 이름이었고 상자 안에는 반사 스트립과 작은 클립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짤막한 메모 한 장, 착용자 식별용, 오른쪽 어깨. 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누구의 식별인지, 누가 누구를 식별하겠다는 건지 질문이 머릿속에서 쏟아졌고 하나도 답을 찾을 수가 없었지요. 며느리는 상자를 힐끗 보더니 생수병을 따며 말했어요. 요즘 어머니 이름으로 택배가 자주 오네요. 유명인 되시겠어요. 저는 웃지 못했고 대신 상자에 메모를 접어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숨겨봐야 무슨 소용인가 싶었지만 지금 저는 숨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밤이 깊어질수록 제 결심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내일 단 하루만, 내일 하루만이라도 옷을 바꿔 입자. 그럼 적어도 무엇이 나를 따라오는지 아니면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건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제 머릿속은 복잡했고 손끝은 차가웠지만 이대로 두 눈을 감을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복도 끝에서 멈추는 환청을 들으며 저는 조용히 방불을 낮추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빨간 조끼를 들어 올려 빛에 비춰보니 반사 패치가 별처럼 반짝였지요. 그런데 그 반짝임이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불러들이는 유혹 같았고 누군가에게 여기라고 표시하는 표식 같았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였지요. 저는 망설이다가 통화를 눌렀습니다. 제발 조심하세요. 낮고 떨리는 목소리. 어제의 청년이었어요. 내가 다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조끼는 어머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어머님을 겨냥한 사람들이 쓰는 표시예요. 내일도 산책 나가실 건가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청년은 잠시 침묵하더니 힘겹게 말했어요. 바꾸세요. 내일 옷을 꼭 바꿔 입으세요. 그리고 사거리는 피하세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청년은 끝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꺼진 어둠 속에서 저는 제 얼굴을 잠깐 보았습니다. 오래전 남편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있을 때 저는 한동안 어떤 결정도 혼자서 못했는데 그날 밤만은 달랐어요. 이상하게도 제 안에 오래된 본능이 깨어나는 느낌이었죠. 누가 내 아이를 노리면 내가 막아서는 어머니처럼, 누가 나를 노리면 내가 먼저 알아내고야 마는 사람처럼요. 새벽녘에야 눈을 붙였습니다. 꿈속에서 빨간 조끼는 등불처럼 반짝였고 그 빛을 보고 달려오는 그림자들이 사방에서 몰려들더군요. 저는 뛰었고 숨었고 또 뛰었습니다. 그리고 번쩍 눈을 뜨니 아침이었죠. 부엌에서는 며느리가 조용히 국을 끓이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깔끔하게 접힌 빨간 조끼가 놓여 있었어요. 오늘도 입으라는 아무렇지 않은 일상의 신호처럼요. 저는 그 조끼를 손에 들고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정아,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늘은 우리 옷을 바꿔 입자. 네가 이거 입고 나는 네 바람막이 입을게.
며느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주 잠깐, 아주 얇은 막 같은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덮었지요. 그리고 그 막을 뚫고 며느리의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오늘은 바꿔 입어요. 그 웃음은 어제보다 더 부드러웠고 어제보다 더 고요했지만 이상하게도 더 차가웠어요. 제가 그 차가움을 왜 그때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지금도 제 자신이 원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바람막이를 입고 며느리는 제 빨간 조끼를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나란히 서서 서로를 한 번씩 훑어보았죠. 서로의 옷이 서로의 피부가 된 것처럼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보자 하고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여니 맑게 씻긴 하늘 아래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왔습니다. 문턱을 넘는 순간 저는 등 뒤에서 아주 희미한 속삭임을 듣는 듯 했어요. 돌아보면 아무도 없고 들어보면 아무 말도 아니었지만 그때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오늘이 어떤 경계선이라는 것을요. 돌아갈 수 있는 날과 돌아갈 수 없는 날 사이의 선, 그 선을 제가 지금 막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산책을 나가기 직전 저는 며느리의 팔을 살짝 붙잡았습니다. 민정아, 제 목소리는 내내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숨겨져 있었어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네가 먼저 뛰어. 며느리는 제 손등을 한번 토닥이며 웃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긴요, 어머니. 별일 없을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파도 소리가 요동쳤습니다. 그 파도가 곧 우리를 덮칠 거라는 걸 저는 어쩐지 알고 있었거든요. 이유를 다 말하자면 길어지겠지만 사람의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예감이라는 건 가끔 그 어떤 증거보다 선명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문을 나섰습니다. 빨간 조끼는 오늘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그때 저는 끝내 알지 못했지요. 다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산책이 어제와 다르다는 것을, 어제보다 더 깊고 어제보다 더 어두운 무언가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게 남은 운이 있다면 오늘만은, 오늘 하루만은 제게 남겨달라고, 그리고 그 운이 꼭 필요한 곳에 먼저 닿게 해달라고요. 그날의 저녁 우리는 다시 길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 옷을 바꿔 입고 집을 나섰을 때 저의 심장은 이미 불안이라는 고삐에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빨간 조끼를 입은 건 이제 제가 아닌 며느리였지요. 평소와 똑같은 길을 걸어 내려가는데 모든 풍경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가로등 빛이 며느리의 어깨 위에서 반짝이며 번져나가는 모습이 꼭 어두운 숲속에서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내는 등불 같았거든요. 저는 최대한 멀찍이 걸으며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지나가던 택시기사가 유난히 시선을 며느리 쪽으로 길게 던지고 갔고 자전거를 탄 아이도 잠깐 속도를 늦추더니 뒤를 흘깃 돌아보며 갔습니다. 어쩌면 제 과민한 상상일 수도 있었지만 분명 그들의 시선은 제가 아닌 빨간 조끼를 향한 것이었어요. 어머니, 왜 그렇게 뒤에서만 걸으세요? 민정이가 돌아서 묻는데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지요. 아이고, 오늘은 허리가 쑤셔서 그래. 내 뒷모습만 봐도 든든하다. 그 말에 며느리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묘한 여유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설명하기 힘든 눈빛이었지요. 우리가 사거리에 다다르자 어제 청년이 전화로 경고했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사거리는 가지 마세요. 특히 우회전 신호가 깜빡이는 곳.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며느리가 앞장서서 신호등 쪽으로 걸어가 버렸습니다. 민정아, 잠깐만. 오늘은 그쪽 말고 공원 쪽으로 돌아가자. 제가 손을 잡으려 했지만 며느리는 제 손을 세우르르 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히 미신 같은 거에 휘둘리면 안 돼요. 어제 그 이상한 전화 아직도 신경 쓰세요? 그 순간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고 차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며느리는 망설임 없이 횡단보도로 발을 옮겼고 빨간 조끼가 넌사인처럼 번쩍거리며 사거리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민정아 하고 외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왼쪽 골목에서 튀어나온 검은 SUV 한 대가 며느리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강하게 켜졌고 그 불빛이 조끼의 반사 패치와 맞부딪히며 순간적으로 눈부신 섬광을 만들었죠. 며느리는 눈을 가릴 새도 없이 그 빛 속에 휘말렸습니다. 깍! 엄청난 충돌음과 함께 며느리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도로 위로 거칠게 나뒹굴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고 운전자는 그대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몸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고 얼굴은 피투성이었어요. 눈을 간신히 뜨며 저를 바라본 며느리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어머니, 왜 내가... 그 말은 끝내 맺히지 못하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고 수술실 앞에서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들과 남편이 뒤늦게 병원으로 달려왔고 아들은 절망적인 얼굴로 저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민정이가, 왜 하필 오늘... 저는 차마 그날 있었던 일을 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청년의 경고, 택배로 온 반사 스티커, 그리고 옷을 바꿔 입자는 제 제안까지 모든 게 제 마음속에서는 하나의 퍼즐처럼 맞아떨어지고 있었지만 아들에게 말하는 순간 저는 그 책임을 고스란히 져야 했으니까요. 수술은 몇 시간 만에 끝났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의사는 무거운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반신은 영구적으로 마비될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적으로 뇌 손상도 있어요. 앞으로 정상적인 생활은 어려울 겁니다. 아들의 얼굴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 돼요. 제발 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지요. 저는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심장은 얼어붙은 돌덩이 같았고 머릿속에서는 오직 하나의 사실만 울려 퍼졌습니다. 저 조끼는 분명 나를 겨냥한 것이었어. 며칠 후 의식이 돌아온 며느리는 놀랍게도 크게 울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웃으며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왜 그 조끼를 입었을까요? 그 목소리는 낮고 섬뜩했지요. 원래는 어머니 몫이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대신 입은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어쩌면 며느리도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 조끼에 어떤 표식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녀가 다친 몸을 휠체어에 앉은 채로 미소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분노와 증오가 가득 차 있었고 마치 제가 멀쩡히 살아남은 것이 억울하다는 듯한 기묘한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이제부터 어머니, 제 인생은 다 망가졌어요. 제가 누구 탓을 해야 할까요? 그녀는 천천히 제 손등을 움켜쥐며 속삭였습니다. 그 탓은 당연히 어머니 탓이겠지요. 사고 이후 집안 분위기는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안쓰럽게 여기며 모든 정성을 쏟았고 저를 향한 눈빛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그날따라 조끼를 바꿔 입자고 하셨어요? 원래 늘 입으시던 건데. 그 물음에 저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청년의 경고를 말하려 했지만 그럼 곧바로 왜 엄마는 말도 안 되는 전화를 믿고 며느리를 위험에 빠뜨렸냐는 비난이 돌아올 게 뻔했거든요. 남편도 저를 노려보며 말했죠. 괜한 미신에 휘둘려서 애를 불구로 만든 거 아니냐, 평생 책임질 거냐. 저는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를 대신 희생양으로 만든 건 저였으니까요. 며느리는 점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가족들이 있을 땐 약한 척 눈물을 흘렸지만 제가 혼자 병실에 들어가면 표정이 돌변했지요. 어머니 참 운 좋으시네요. 원래는 어머니가 저 자리에 누워 있어야 했잖아요. 무슨 말이니, 민정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몰라서 묻세요. 빨간 조끼. 그거 어머니한테 온 거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슬쩍 저한테 떠넘긴 거죠. 하하, 참 교묘하시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섬뜩한 냉정함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것 같으세요? 제 인생 망가뜨린 걸 그냥 두고 보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뭔가 더 깊고 치밀한 의도가 숨겨져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밤마다 집에 돌아오면 창문 너머로 알 수 없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그 청년의 목소리도 더는 들을 수 없었고 대신 며느리의 음성이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 차례예요. 제가 어떻게든 어머니를 무너뜨릴 거예요. 그 말이 환청처럼 맴돌며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사고는 단순한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더 큰 음모의 시작이었고 그 음모의 한가운데에 제가 서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며느리는 자신이 반신불구가 된 그 몸으로조차 저를 향한 또 다른 계획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늘 가슴에 돌덩이를 하나 얹고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사고를 겪고 나서도 세상은 똑같이 돌아가는데 제 안의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며느리 민정이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도 놀라울 만큼 빠르게 회복해 갔지만 그 회복은 육체가 아닌 마음의 회복이 아니었지요. 그녀의 눈빛은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고 유리처럼 차갑게 저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천사 같은 미소를 짓고 가녀린 목소리로 어머니 덕분에 버텨요 라고 말하곤 했지만 저와 단둘이 마주할 때는 달랐습니다. 그 미소는 썩은 칼날 같았고 목소리는 독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 된 건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인정하시죠? 그 말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사고 당일 제가 옷을 바꿔 입자고 먼저 말한 순간이 떠올라 목이 막히곤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며느리의 운명을 바꾼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아들은 밤낮 없이 민정이 곁에 붙어 있었고 저를 보는 눈빛에는 원망과 의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엄마, 민정이 사고 난 날 왜 하필 조끼를 바꿔 입자고 하셨어요? 그거 평생 입으시던 건데.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청년의 경고, 수상한 택배, 그리고 그날의 불길한 예감까지 모두 입술 끝에서 맴돌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모든 걸 꾸민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민정이가 퇴원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휠체어 바퀴 소리가 집안을 쩌렁쩌렁 울리며 저의 일상을 옥죄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조용히 지내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본심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거실로 저를 불러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어머니, 제가 얼마나 억울한 줄 아세요? 저는 이제 다리도 못 쓰고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해요. 그런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다들 불쌍하다면서 저만 챙겨요. 어머니는 뒷전이지요. 그게 다 어머니 탓인데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저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소리를 지르고 분노를 드러내면 덜 무서울 텐데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더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거실 불을 꺼놓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정이가 제 방 앞에 휠체어를 세워놓고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전 요즘 참 신기해요. 몸은 이렇게 됐는데 머릿속은 더 또렷해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다 보니 하루가 금방 가네요. 그 말은 마치 칼날 같아 제 심장을 베어냈습니다. 저는 방문을 꼭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을 버텼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집안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스레인지 밸브가 열려 있다거나 욕실 바닥에 전선이 질질 늘어져 있다거나 거실 전등이 갑자기 합선된 듯 번쩍거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남편은 집이 오래돼서 그렇다고 말했지만 제 눈에는 그것들이 모두 누군가의 의도적인 짓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며느리는 어디선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조심하세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쉽게 다칠 수 있거든요.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늘 예언 같았고 예고편 같았습니다. 저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그 불안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민정이가 나를 해치려는 것 같아. 그냥 느낌이 아니야. 실제로 집안에 위험한 일이 자꾸 생기잖아. 하지만 남편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그만 좀 해. 네가 괜한 망상으로 식구를 갈라놓을 거냐. 며느리는 이미 불쌍한 몸이 됐는데 네가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냐. 다 내 죄책감 때문이야. 그 말에 저는 다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직감은 분명했어요. 며느리가 계획적으로 나를 옭아매고 있다는 것. 그러던 어느 날 낮에 장을 보고 돌아와 현관을 열었는데 거실 바닥 한가운데 제 조끼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빨간색은 여전히 선명했고 반사 패치는 더욱 번쩍거렸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서 민정이가 나오며 휠체어 바퀴를 천천히 굴렸습니다. 어머니, 조끼 찾으셨어요? 제가 정리하다가 다시 꺼내놨어요. 이거 어머니 옷이잖아요. 이제 어머니가 다시 입으셔야죠. 그녀의 얼굴은 미소였지만 눈빛은 살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조끼를 치워버렸지만 며느리는 낮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이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죠. 어머니 차례니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놓으니 바람 소리가 귀신의 울음소리처럼 들렸고 냉장고의 윙윙거림마저 사람의 숨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본격적으로 나를 향한 보복을 시작했다는 것을. 며칠 후 사고 현장에서 봤던 청년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저를 불러 세우더니 다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직도 그 집에 계세요? 빨간 조끼는 어머님을 노린 겁니다. 그날 사고 난 것도 사실은. 뭐라고요? 그날 민정이가 대신 입은 건데. 네, 원래는 어머님이 당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며느님일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청년은 끝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아득했습니다.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누군가가, 아니 어쩌면 며느리 자신이 이 모든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나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 집에 들어오니 며느리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 어둠을 바라보다가 저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세상은 참 불공평하죠. 누가 불구가 되어야 할지, 누가 멀쩡히 살아남아야 할지. 그런데 저는 절대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아요. 어머니도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 목소리는 속삭임 같았지만 제 영혼을 흔드는 망치 같았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단순히 사고의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고를 계기로 본색을 드러낸 가해자였고 저는 이제 매일매일 그 가해자와 같은 집에서 숨을 죽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저는 방 안에서 손을 움켜쥐며 다짐했습니다. 더는 가만히 당하지 않겠다고. 누가 나를 표적으로 삼든 며느리가 어떤 계략을 꾸미든 끝내 밝혀내고 막아내겠다고. 그러나 제 결심보다 그녀의 발걸음이 더 빨랐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저는 며느리의 새로운 계략과 마주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아침 평소와 다르지 않게 눈을 떴지만 방 안 공기는 숨막히게 무거웠습니다. 며느리의 휠체어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거실에서부터 들려왔고 그 소리는 점점 제 방 앞으로 다가와 멈췄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도 못 본 척, 못 들은 척 몸을 돌려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그녀의 목소리가 낮고 길게 늘어졌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를 피해 다니지 마세요. 그럴수록 더 재미없어지니까요. 저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묻고 싶었지만 문을 여는 순간 더 큰 두려움이 몰려올까봐 참아 나가지 못했습니다. 휠체어 소리가 멀어지고 부엌에서 식기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겨우 숨을 고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먹으라고 차려둔 죽 대신 모르는 약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흰색 약과 붉은색 알약이 뒤섞인 봉투, 그리고 건강보조제라는 이름 없는 종이 한 장.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며느리가 가져다 놓은 것이었겠지요. 남편은 이미 출근했고 아들은 며느리 병간호 때문에 밤새 지켜보다가 방에 들어가 자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이런 걸 두고 갔겠습니까? 저는 봉투를 서랍에 밀어 넣으려다 멈췄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약이라면 내가 그냥 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약이 내 목숨을 겨냥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 다시 울렸습니다. 저를 피해 다니지 마세요. 그래야 재미있죠. 며칠 후 가족 모두가 거실에 모여 식사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휠체어에 앉아 여느 때처럼 순한 며느리인 척 웃으며 국을 떠주었습니다. 그런데 국그릇을 제 앞에 두는 순간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더니 눈빛이 제 눈을 강하게 스쳤습니다. 그 안에는 묘한 조급함과 기대가 섞여 있었지요. 저는 그 국을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대신 숟가락을 든 아들이 먼저 한 입을 뜨려는 순간 저는 반사적으로 그의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잠깐만, 오늘은 그냥 내가 배가 안 고프다. 먼저 먹어. 아들은 의아해하며 고개를 갸웃했지만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걸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몰래 싱크대로 가서 그 국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국 속에서 희미하게 가루가 뭉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처 다 녹지 않은 그 알갱이들이 제 속을 더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제 목숨을 하나씩 조여오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며칠 뒤 사건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제가 베란다에 빨래를 널다가 방심한 순간 갑자기 등 뒤에서 강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가 제 어깨를 밀쳐내는 듯 했지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베란다 난간에 매달렸습니다. 간신히 버티며 뒤돌아보니 며느리가 휠체어를 몰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은 무릎 위에 얌전히 올려져 있었지만 눈빛은 명백했습니다. 어머니 조심하세요. 베란다는 항상 위험하잖아요. 발 한번 헛디디면 큰일 나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손끝은 난간을 꽉 움켜쥔 채 힘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점점 더 교묘하게 다가왔습니다. 아들에게는 늘 약하고 불쌍한 모습만 보여주었고 남편에게는 다정한 말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집안에서 고립되어 갔습니다. 제 말은 다 망상으로 치부됐고 저만 괴상한 노인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결에 거실에서 작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내다보니 며느리가 휠체어에서 내려와 바닥에 엎드린 채 무언가를 제 방 문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못 쓰는 줄 알았는데 그녀는 의외로 몸을 교묘하게 움직여서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녀가 두고 간 건 작은 USB 하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USB를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민정이가 어제 발견했다고 하던데 엄마 방 앞에 떨어져 있었대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명 며느리가 놓고 간 건데 이제는 제가 의심받게 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USB 안에는 수상한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보험증권, 제 명의로 된 서류들, 그리고 일부는 위조된 듯한 문서였습니다. 아들과 남편은 충격을 받았고 오히려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게 도대체 뭐예요? 왜 이런 걸 갖고 계세요?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나는 몰라. 내가 그런 걸 어떻게 가져? 이건 민정이가.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며느리는 휠체어에 앉아 서글픈 표정을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설마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다리도 못 쓰는데 무슨 힘으로 이런 걸 꾸민단 말이에요. 그녀의 눈물 섞인 목소리에 아들과 남편의 시선은 곧장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집 안에서 나는 아무도 믿을 수 없구나. 민정이는 날 치밀하게 함정에 몰아넣고 있었고 아들과 남편은 이미 그녀의 소나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어만 해서는 안 된다고 뭔가를 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짐을 굳히기도 전에 며느리의 다음 계획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 아들의 팔을 붙잡고 제 앞에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자꾸 저를 미워하시고 위험하게 하려는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잘못 본 걸까요? 어머니가 베란다에 서 계신 저를 무섭게 바라보셨거든요. 순간 정말 밀려날 것 같아서 겁났어요. 아들은 곧장 저를 향해 분노의 눈빛을 쏘았습니다. 엄마, 제발 민정이 좀 괴롭히지 마세요. 사고로 힘든 사람한테 왜 이래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민정이는 고개를 숙이며 가녀린 울음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 속에서 저를 향한 섬뜩한 미소가 어른거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나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 가족의 눈앞에서 나를 죄인으로 만들려는 거라는 걸, 나를 미친 노인네로 몰고 결국 고립된 끝에 파멸시키려는 것. 제 손은 떨리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민정이가 내 인생을 빼앗으려 한다면 나도 이제 그녀의 가면을 벗겨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증거였습니다. 그녀의 교활한 짓들은 언제나 흔적을 남기지 않았고 남은 건 오직 제 불안과 직감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고 나무 가지가 창문을 긁으며 이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두 눈을 감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민정아, 네가 무슨 계획을 세우든 내가 끝까지 막아낼 거다. 네가 나를 죽이려 한다면 나는 반드시 네 진짜 얼굴을 드러내고 말겠다. 그러나 그 결심이 무색하게도 다음 날 새벽 집안에서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명백한 살해 시도였습니다. 그날 새벽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깼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 같기도 했고 무언가 타들어가는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조심스레 나가보니 가스레인지 불이 켜져 있지도 않은데 가스 냄새가 집안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혀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분명 전날 밤에 내가 밸브를 잠갔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손이 덜덜 떨리며 벽에 기대어 부엌 창문을 열었고 급히 환기를 시켰습니다. 그때 뒤에서 휠체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정이가 거실 불빛에 얼굴을 드러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안 주무셨어요. 밤에 가스 냄새가 나면 정말 위험한데 혹시 어머니가 밸브 제대로 안 잠그신 거 아니에요? 저는 숨을 몰아쉬며 손으로 밸브를 가리켰습니다. 분명 단단히 잠겨 있었던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입 밖으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정이의 눈빛은 너무도 차갑게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다행이에요, 제가 있어서.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피식 웃더군요. 마치 자신이 영웅이라도 된 듯. 그러나 그 미소 뒤에 가려진 잔인한 의도가 제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둘러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아침 아들은 부엌을 둘러보더니 저를 노려봤습니다. 엄마, 제발 좀 정신 차려요. 민정이 없었으면 오늘 다 죽었을지도 몰라요. 왜 이렇게 건망증이 심해진 거예요? 저는 억울해서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나 아니라고, 일부러 누군가 밸브를 건드린 거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무리 해명해도 믿어주지 않을 걸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가녀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도 나이 드셨으니까 실수할 수 있죠. 제가 잘 지켜드리면 돼요. 그 목소리는 남들 귀에는 착하고 선한 며느리의 말처럼 들리겠지만 제 귀에는 칼날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실수한 거다. 네가 늙어 정신이 흐려진 거다. 결국 네가 파멸을 자초하고 있다. 그렇게 들렸습니다. 며칠 후 또다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욕실에서 머리를 감던 중 전등이 갑자기 번쩍거렸습니다. 그 순간 파직 하는 소리와 함께 물줄기 속으로 전류가 스며드는 듯 팔이 저릿하게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본능적으로 몸을 젖은 상태로 뒤로 넘어지며 수도를 잠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 숨이 막혔고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겨우 몸을 추스르고 욕실 문을 열자 민정이가 휠체어에 앉아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또 사고 나셨어요? 왜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자꾸 생길까요? 어머니가 조심을 안 해서 그런 거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언제 죽을지 기다리는 사람처럼, 아니, 내가 넘어지길 바라며 미리 자리를 잡고 있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소리쳤습니다. 내 짓이지. 이건 내 짓이야. 그러나 그 말을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안의 모든 전기 코드, 밸브, 창문을 일일이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잠들기 전에 3번씩 점검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일은 계속 벌어졌습니다. 전날까진 멀쩡했던 계단 난간이 헐거워져 있거나 냉장고 문이 활짝 열려 음식이 상해 있거나 심지어는 제 약 봉지 속에 알 수 없는 알약이 섞여 있기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남편에게 또다시 호소했습니다. 여보, 제발, 민정이가 이상해. 나를 죽이려고 해. 당신 왜 눈치 못 채? 매일 밤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잖아.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넌 망상병이야. 정신과 상담이라도 받아야겠다. 민정이는 지금 몸도 못 쓰는 불쌍한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네가 더 나쁜 사람이야. 그 순간 저는 절망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미친 사람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민정이는 남편 뒤에서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훔치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남편은 더 격분하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문 너머로 오토바이 한 대가 골목을 서성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날 사고 때 보았던 것과 똑같은 기종이었습니다. 엔진을 껐다 켰다 하며 집 앞에서 한참 머물다 사라졌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누군가 여전히 나를 노리고 있구나. 민정은 그걸 알고 있구나.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손발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결심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다고. 내가 살아남으려면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저는 그날 이후로 민정이의 방 근처를 몰래 살폈습니다. 휠체어 옆 서랍에서 수상한 서류들이 보였고 작은 수첩 한 권도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날짜와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성공하지 못함, 다시 시도, 가스 흔적 남김, 다음은 욕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계획표였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손에 넣기도 전에 민정이가 불쑥 들어와 저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 방에서 뭐 하세요? 그녀의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수첩을 황급히 내려놓으며 더듬거렸습니다. 아, 그냥 내 물건 찾다가. 어머니, 남의 물건 함부로 뒤지면 안 되죠. 특히 저한테는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돌아서기 직전 제게 속삭였습니다. 조심하세요. 다음번엔 어머니가 못 버틸 수도 있어요. 그 말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제는 기다림이 아니라 확실한 예고였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이불 속에서 목소리를 죽여 울었습니다. 그러나 울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내가 그대로 있다가는 진짜로 끝장날 거라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저는 내일 당장 이 집을 나가야 한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도망치듯 떠나면 민정이의 진짜 얼굴은 영영 밝혀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손에 작은 녹음기를 쥐었습니다. 앞으로 그녀의 말과 행동을 기록하리라. 내가 미친 게 아니라는 증거를 쥐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으리라. 그 순간에도 집안은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폭풍 전의 정적 같았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곧 또 무언가가 일어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무언가는 이제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끝장내려는 진짜 공격일 거라는 걸. 심장이 요동치며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제 안에는 또 다른 힘이 깨어났습니다. 그래, 오히려 끝까지 가보자. 네가 나를 죽이려 한다면 나도 널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진짜 지옥의 시작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손바닥에 쥔 작은 녹음기가 내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말은 이제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고 오직 사실을 증명할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민정이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섬뜩한 말들을 기록할 수만 있다면 적어도 내가 미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밤늦게까지 불을 끄지 않은 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정이는 늘 내가 방에 있을 때보다 내가 깨어 있을 때 더 다가와 말을 던졌으니까요. 휠체어 바퀴 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고 곧 어둠 속에서 민정이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위협하는 칼날 같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별거 아니야. 그냥 오늘 하루가 길었구나 싶어서. 길었을까요? 짧았을까요? 저는 요즘 시간이 아주 빠르게 가요. 어머니가 언제 넘어질까? 언제 실수할까? 그걸 기다리다 보면 하루가 훌쩍 가거든요. 그 순간 내 손안의 녹음기가 가볍게 울렸습니다. 그녀의 말이 그대로 저장되고 있다는 사실이 작은 위안이 되었지만 동시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모르는 눈치였고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더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민정아, 왜 그런 무서운 말을 하니? 무섭게 들렸나요? 저는 그냥 사실을 말한 건데요. 어머니는 늘 위험에 가까이 있잖아요. 가스도 그렇고 욕실도 그렇고 베란다도 그렇고 제가 손끝만 움직이면 어머니는 금방 그렇게 될 테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 같았지만 칼날처럼 명확했습니다. 나는 손에 땀이 흥건히 배는 걸 느끼며 녹음기를 더 꼭 쥐었습니다. 오늘 밤은 반드시 증거를 잡아야 한다. 그래야 내가 살아남는다. 며칠 동안 나는 기회를 노렸습니다. 민정이는 틈만 나면 나를 자극했습니다. 식탁에 앉아선 이런 말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사람은요, 죽을 때도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순서가 뒤바뀌면 가족이 불행해지죠. 저는 그걸 잘 알아요. 또 어떤 날은 휠체어를 몰며 내 방 앞에 멈춰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조용히 넘어가지만 내일은 다를지도 몰라요. 나는 그런 순간마다 녹음기를 켜놓았습니다. 그리고 파일이 쌓여갈수록 내 심장은 조금씩 안정을 찾는 듯 했습니다. 그래, 언젠가 이걸 들으면 모두가 알겠지. 내가 괜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러나 문제는 언제, 어떻게 그것을 꺼내 보여줄 수 있느냐였습니다. 아들에게 말했다간 오히려 조작했다고 몰릴 수 있었고 남편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는 기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정이가 나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휠체어를 문턱에 세워놓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나는 긴장했지만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녹음기를 앞치마 주머니에 켜둔 채 조용히 앉았습니다. 어머니, 사람은요,
자신이 만든 덫에 걸려 죽는 경우가 많대요. 저는 그걸 믿어요. 어머니도 언젠간 제가 만든 덫에 걸려 넘어지시겠죠. 그녀의 웃음소리가 공기 중을 베며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손에 힘을 꽉 주었고 녹음기는 고요히 그 소리를 삼켰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했다. 내일 당장이라도 아들에게 들려줘야겠다. 하지만 그 순간 민정이의 손이 내 앞치마 쪽으로 불쑥 뻗어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그녀의 손끝에 녹음기의 차가운 표면이 닿는 순간 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정이는 천천히 그것을 꺼내 들더니 스위치를 확인하고는 길게 웃었습니다. 역시 어머니가 이런 걸 하고 있었군요. 제가 다 말했잖아요. 어머니는 저를 의심하고 있다고. 그런데 증거라도 잡으려 했던 거예요? 귀엽네요. 나는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민정이는 녹음기를 흔들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걸로 누가 미친 사람처럼 보일까요? 제가 말한 건 그냥 농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걸 몰래 녹음했잖아요. 가족들한테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가 망상에 사로잡혀서 며느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다. 이렇게 보이겠죠. 그녀는 그대로 녹음기를 꺼버리고 휠체어 옆 서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어머니 차례예요. 저는 제 손으로 어머니를 무너뜨릴 거예요. 나는 방으로 비틀거리며 돌아왔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심장 소리가 귀를 꽉 채웠습니다. 이제 모든 게 역전되었다. 나는 증거를 잡으려다 오히려 함정에 걸렸고 민정이는 그걸 이용해 나를 더 미치광이로 몰아갈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나를 노려보며 녹음기를 흔들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민정이 말 다 녹음하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왜 이러세요? 점점 무서워요. 나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정이는 옆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까지 미워하실 줄 몰랐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아들은 나에게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민정이 힘들게 하지 마세요. 이러다 정말 경찰에라도 신고해야 하겠어요. 나는 무너져 내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려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민정이는 내 방 앞에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보셨죠, 어머니? 이제 아무도 어머니 편이 아니에요. 아들도 남편도. 이 집에서 어머니는 혼자예요. 그리고 곧 어머니는 혼자가 아니라 없어지게 될 거예요.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울음소리조차 이 집 안에서는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내가 버티지 못하면 정말로 끝이라는 것을. 숨이 막히는 절망 속에서 내 안에 작은 불꽃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민정아, 네가 아무리 교활해도 내가 끝내 무너지지 않을 거다. 너의 가면을 벗기고야 말겠다.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목숨을 노리는 괴물이라는 걸 반드시 세상에 드러내고야 말겠다. 그러나 나는 몰랐습니다. 그 다짐을 굳히기도 전에 그녀가 이미 다음 함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그날 이후 나는 집안에서 완전히 외톨이가 되었다. 아들은 나를 바라볼 때마다 눈에 노골적인 불신을 담았고 남편조차 나를 피하는 눈치였다. 식탁에 앉으면 공기 자체가 달라졌다. 민정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밥 한 숟갈도 못 드는 척했고 아들은 그 모습을 보며 나를 노려보았다. 남편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당신, 이러다 집안이 무너져. 왜 괜한 의심을 하면서 다들 힘들게 만들어?
나는 차마 변명할 수 없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내 망상으로만 들릴 것이 뻔했으니까. 민정이는 그런 분위기를 교묘히 즐겼다. 나와 단둘이 마주치면 여전히 살벌한 말을 흘리면서 가족 앞에서는 늘 순한 며느리의 얼굴로 돌아왔다. 어머니,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잘 못해서 오해를 산 거겠죠. 하지만 저도 이제 지쳤어요. 그녀가 이렇게 말하면 아들은 벌떡 일어나 나에게 소리쳤다. 엄마, 민정이 앞에서 제발 그만해요. 민정이 지금 몸도 불편한데 왜 계속 괴롭히세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찢었다. 내 아들이 내 편은커녕 나를 가해자로 보고 있었다. 민정은 눈가에 눈물을 찍어내면서도 나를 향해 슬쩍 입꼬리를 올렸다. 그 짧은 미소를 본 건 나뿐이었지만 그 미소가 내 정신을 끝없이 무너뜨렸다. 며칠 후 아들은 나를 병원에 데려갔다. 정신과였다. 엄마, 상담 좀 받아봐요. 요즘 엄마 너무 이상해요. 그 말에 나는 손을 덜덜 떨며 의자를 붙잡았다. 내가 왜 정신과를 가야 하니? 잘못한 건 내가 아닌데. 하지만 아들은 단호했다. 엄마가 요즘 하는 말 다 들어보세요. 조끼가 어쩌고 며느리가 죽이려 한다고 하고 이게 정상이에요? 그냥 잠깐 상담받고 괜찮다고 하면 돼요. 나는 억울해서 소리쳤다. 네가 뭘 알아? 내가 뭘 겪었는지 네가 뭘 아냐고. 그러나 그 순간 민정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다.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때문에 어머니가 힘들어지신 것 같아요. 다 제 탓이에요. 어머니가 절 싫어하시는 건 알지만 그래도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만 괜찮으시면 돼요. 그 말은 내 심장을 찔러 뽑는 비수였다. 주변 사람들 눈에는 내가 나약한 며느리를 괴롭히는 악독한 시어머니로 보였을 것이다. 정신과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적었다. 그리고 내게 물었다. 요즘 환청이나 환영은 없으셨어요? 나는 벼랑 끝에 몰린 듯한 기분이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민정이가 나를. 말을 이을수록 목이 메었고 결국 흐느낌만 터져 나왔다. 아들과 남편은 더욱 확신에 찬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차창 밖을 내다보며 눈을 감았다. 세상이 온통 나를 배척하는 것 같았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민정이의 속삭임이 내 귓가에 스쳤다. 어머니, 이제 곧 다 끝나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모두가 어머니가 미쳤다고 믿게 되면 어머니는 혼자 아무 말도 못하게 되겠죠. 그럼 정말 재밌을 거예요. 나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며칠 후 사건은 또 터졌다. 나는 새벽에 이상한 소리를 듣고 눈을 떴다. 거실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였다. 나가보니 내 약봉지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알약 몇 알은 깨져 가루처럼 흩어져 있었고 그 옆에는 내 손목시계가 놓여 있었다. 나는 의아해하며 주워들었지만 곧 아들이 방에서 뛰쳐나왔다. 엄마, 이게 뭐예요? 또 약 엎으신 거예요? 요즘 엄마가 이상하다니까. 그때 민정이가 방에서 나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가 새벽에 뭘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시끄러워서 깼어요. 아들은 점점 격노했다. 엄마, 제발 민정이까지 힘들게 하지 마요. 그날부터 나는 집안에서 더 철저히 감시받았다. 아들은 내 방에 수시로 드나들며 내 물건을 뒤졌고 남편은 내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나는 완전히 고립됐다. 민정은 그 상황을 즐기는 듯 내 앞에서 은근히 웃음을 흘렸다. 어머니, 보셨죠?
이제 아무도 어머니 말을 믿지 않아요. 이젠 제가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머니 혼자 무너지는 걸 다들 보게 될 거예요.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다. 나는 점점 말문이 막혔고 무슨 소리를 해도 허공에 메아리 쳤다. 어느 날은 아이의 아들이 나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엄마, 다음번에 또 이상한 소리 하시면 제가 직접 시설에 모실 거예요. 더는 못 버티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내 아들이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다 못해 집에서 내쫓으려 하고 있었다. 민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 입술 끝은 분명 웃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는 숨어서 당하지 않겠다고. 증거가 필요하다.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게 바로 그것이었다. 나는 다시 녹음기를 준비했다. 이번에는 숨기지 않고 내 몸 가까이에 두고 그녀의 말을 반드시 잡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그날 밤 민정은 내 방 앞에 와서 휠체어를 멈췄다. 그리고 문틈으로 속삭였다. 어머니, 오늘도 녹음기 켜셨어요. 그렇게 해도 소용없는데 이번엔 제가 준비했거든요. 순간 문 뒤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찰칵 울렸다. 나는 얼어붙었다. 민정은 이미 나를 녹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어머니가 혼잣말로 날 욕하는 영상이 다 남아 있어요. 제가 힘들게 참고 있다는 증거로 쓰면 되겠죠. 사람들은 어머니가 치매라 생각할 거예요. 정말 완벽하죠. 나는 몸이 무너져 내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그녀는 휠체어 바퀴를 굴리며 멀어져 갔고 나는 손끝에서 감각이 사라지는 걸 느꼈다. 그날 새벽 나는 베개를 끌어안고 흐느꼈다. 더는 내 편이 없었다. 모두가 내 적이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곳은 이제 아무 데도 없었다. 하지만 눈물 속에서도 나는 마음 깊이 다짐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내가 무너지면 그녀가 승리하는 거다. 나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어떻게든 그녀의 진짜 얼굴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 그러나 그 다짐을 굳히기도 전에 다음 날 아침 새로운 사건이 터졌다. 그것은 내 운명을 결정지을 또 하나의 함정이었다. 그 다음 날 아침 나는 눈을 뜨자마자 한기가 온몸을 감쌌다.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 때문이 아니었다. 집안 공기가 이미 달라져 있었다. 거실에 나가보니 아들과 남편이 심각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에서 민정은 휠체어에 앉아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분위기만으로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있었다. 아들은 내게 휴대폰을 내밀었다. 화면 속에는 내가 전날 밤 방 안에서 혼잣말을 중걸거리며 울부짖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격앙돼 있었고 마치 혼자 귀신과 싸우는 사람 같았다. 나는 입술이 바짝 타들어가며 그 영상을 바라봤다. 엄마, 이게 뭐예요? 민정이가 밤마다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엄마가 저렇게 소리 지르고 혼잣말하고 민정이는 참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는 저도 못 참겠어요. 나는 목이 메어 겨우 소리를 짜냈다. 아니야, 그건 민정이가 문 밖에서. 그러나 남편이 내 말을 끊었다. 이제 됐어. 더 이상은 못 봐주겠어. 이대로 가다간 다 망가져. 당신 정말 상담 받아야 돼.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민정은 눈을 가리고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지만 손가락 사이로 살짝 드러난 눈빛은 승리의 기쁨으로 번쩍이고 있었다. 아무도 그걸 보지 못한 건 나뿐이었다. 그날 오후 아들은 나를 정신과 검사를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엄마, 이번엔 진짜예요. 엄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 모두가 힘들어져요. 엄마가 치료를 받아야 돼요. 나는 절망 속에서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 순간 민정이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어머니, 저도 이제 무서워요. 어머니가 날 자꾸 이상한 눈빛으로 보시고 어제는 제 방 앞에 서서 한참 서 계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 말에 아들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엄마, 왜 그래요? 민정이가 얼마나 힘든데 이제 더는 안 돼요. 나는 이제 벼랑 끝에 몰렸다.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거짓이 되고 민정의 눈물 한 방울이 곧 진실이 되었다. 세상은 완벽히 뒤집혀 있었다. 며칠 후 아들은 나를 집 근처 병원에 데려갔다. 접수대에서 노인 정신건강 상담이라는 글자가 적힌 팻말이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나는 다리가 풀려 쓰러질 뻔했다. 간호사가 내 팔을 부축하며 웃었다. 괜찮으세요, 어머니? 요즘 어르신들 치매 검사 많이들 하시거든요. 나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나는 미치지 않았다. 나는 멀쩡하다. 그러나 그 소리마저 미친 사람의 아우성으로 들릴까봐 목구멍 깊숙이 삼켰다. 대신 눈물이 흘러내렸다. 검사실에 들어가 질문을 받았다. 요즘 환청을 들으시나요? 피해 망상은 없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 순간 문틈으로 스쳐가는 민정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앉아 있었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손가락으로 그녀를 가리쳤다. 저 여자야, 저 여자가 나를 죽이려 해. 믿어주세요, 제발. 그러나 의사는 눈빛을 차갑게 바꾸며 차트에 무언가를 적었다. 내 외침은 방 안을 울렸지만 누구의 귀에도 닿지 못했다. 결국 나는 우울증 및 망상 성향 의심이라는 소견서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민정은 휠체어를 굴리며 내 방 앞에 섰다. 어머니, 이제 곧 시설에 가시겠네요. 그럼 저는 훨씬 편하겠죠. 다들 어머니가 불쌍하다며 고개 끄덕이겠지만 결국 다들 안도할 거예요. 어머니가 없으면 우리 집은 평화롭다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붙잡았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며칠 뒤 아들은 진짜로 요양시설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 이젠 저희도 한계예요. 시설에서 치료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말에 내 눈앞이 캄캄해졌다. 민정은 그 옆에서 힘없는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그게 어머니를 위한 길일 거예요. 어머니도 편해지실 거고요. 그녀의 말은 부드럽게 들렸지만 나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울렸다. 나는 그날 밤 방 안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었다. 내가 시설에 가면 민정은 승리할 것이고 나는 영원히 미친 노인네로 기억될 것이다. 그러나 아무 증거도 없는 내 입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다. 사고 당일 나를 붙잡고 빨간 조끼를 벗으라던 그 청년, 그가 유일하게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를 찾아야 했다. 그가 나타나야만 했다. 나는 그날 이후 매일 밤 골목길을 서성겼다. 혹시라도 다시 그 청년을 만날까 해서. 그러나 나타난 건 청년이 아니라 오토바이였다. 사고 때 보았던 것과 똑같은 검은색 오토바이. 집 앞에서 한참 서성이다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다. 그 순간 직감했다. 누군가 여전히 나를 노리고 있다는 걸, 그리고 민정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나는 방으로 돌아와 거울 속 내 얼굴을 똑바로 보았다. 수척하고 지쳐 보였지만 내 눈동자는 아직 살아 있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민정아, 네가 날 무너뜨리려 한다면 나도 이제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네가 어떤 괴물인지 끝내 밝히고야 말겠다. 그러나 그 다짐을 굳히기도 전에 아들은 다음 날 내 손목을 붙잡고 차갑게 말했다. 엄마,
내일 모레 시설에서 상담 예약했어요. 그땐 꼭 가셔야 돼요. 더는 못 미뤄요. 나는 숨이 막혔다.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전에 반드시 무언가를 해야만 했다. 그날 밤 민정은 내 방 앞에서 낮게 웃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끝이에요. 조금만 참으세요. 곧 어머니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곳으로 가실 거예요. 저는 편해지고 어머니는 사라지고 그게 운명이겠죠. 나는 이불을 움켜쥐며 눈을 감았다. 눈물 속에서 이를 악물며 다짐했다. 아니, 끝난 게 아니다. 내가 사라지기 전에 반드시 너의 얼굴을 벗겨내고야 말겠다. 그렇게 밤은 깊어갔다. 그러나 새벽이 오면 나는 또 다른 함정 속으로 내던져질 운명이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날 새벽, 나는 창문을 열고 차가운 바람을 마셨다. 숨이 가빠왔고 눈물은 저절로 흘러내렸다. 내일 모레면 나는 시설로 보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는 영원히 미친 노인네로 낙인 찍힐 것이고 민정은 남편과 아들의 동정을 독차지한 채 이 집의 안주인으로 남게 되겠지. 그 사실이 뼈를 갉아먹는 고통처럼 다가왔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다. 오직 한 사람, 그날 밤 빨간 조끼를 벗으라던 청년만이 이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를 찾아야만 했다. 나는 혼자 골목길로 나섰다. 밤은 깊었고 가로등 불빛이 어둡게 흔들렸다. 한참을 서성이다가 낯익은 엔진 소리가 골목 끝에서 들려왔다. 검은 오토바이가 내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헬멧을 벗은 청년의 얼굴이 드러났다. 숨이 거칠고 눈빛은 여전히 다급했다. 어머님, 아직도 무사하시군요. 다행이에요. 대체 왜 그날 나를 보고 조끼를 벗으라 했던 거냐. 말 좀 해다오. 청년은 주위를 살피며 낮게 속삭였다. 그 조끼는 단순한 옷이 아니에요. 표시였어요. 누군가 표적을 정해둔 거죠. 그날도 차가 사거리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본 건 그거였어요. 그런데 며느님이 그걸 대신 입으셨군요.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럼 처음부터 나를 노린 거였단 말이냐.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며느님도 그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대신해 자신이 희생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순간 청년의 말은 끊겼다. 골목 끝에서 다시 오토바이 불빛이 번쩍였다. 청년은 눈을 부릅뜨며 내 등을 밀었다. 어머님, 조심하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담장 뒤로 숨었다. 그리고 그 순간 다시 한번 거대한 굉음이 골목을 울렸다. 검은 SUV가 질주하듯 달려와 청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나는 비명을 삼키며 눈을 가렸다. 차는 멈추지 않고 사라졌고 청년은 바닥에 쓰러져 피투성이가 된 채 마지막으로 내 손을 붙잡았다. 조심하세요. 어머님, 며느님은 모든 걸 알고 계획한 거예요. 그의 눈이 서서히 풀리며 고개가 축 늘어졌다. 나는 울부짖으며 그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이미 늦었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었다. 손끝에는 청년이 쥐어주고 간 작은 메모지가 있었다. 거기에는 몇 개의 날짜와 장소, 그리고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계획, 표식, 교통사고, 보험. 다음 날 아침 나는 이 메모를 손에 쥔 채 가족들 앞에 섰다. 아들과 남편은 이미 날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민정은 휠체어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글썽겼다. 다들 들어. 이제야 진실을 말할 수 있겠다. 민정이가 나를 죽이려 했어. 사고도 집안의 모든 일도 다 그녀가 꾸민 거야. 여기 증거가 있어.
나는 메모지를 내밀었다. 그러나 아들은 비웃듯 고개를 저었다. 엄마, 이게 뭐예요? 그냥 글씨 몇 자 적힌 종이잖아요. 또 이상한 사람한테 속으신 거 아니에요? 내 손에서 메모지가 덜덜 떨리며 흘러내렸다. 그 순간 민정이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어머니, 왜 자꾸 저를 괴롭히세요? 저는 이미 몸도 망가졌고 이렇게 살기도 힘든데 왜 저를 미워하시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요? 그 목소리는 구슬프게 들렸고 아들은 그녀 곁에 무릎 꿇고 앉아 등을 토닥였다. 남편도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다. 나는 또다시 미친 사람으로 보였다. 그러나 그때였다. 민정의 손이 무릎 위에 놓인 휠체어 손잡이를 움켜쥐었는데 그 옆에서 작은 수첩이 떨어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여 그것을 주었다. 민정이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다. 수첩 속에는 빼곡히 메모가 적혀 있었다. 가스 실패, 욕실 실패, 베란다 실패, 다음 단계는 시설. 순간 아들과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다. 민정은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휠체어가 덜컹거리며 제자리를 맴돌 뿐이었다. 나는 눈물을 머금고 수첩을 높이 들어 올렸다. 봐라, 이게 증거다. 내가 미친 게 아니었어. 민정이가 날 죽이려 했던 거야. 아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민정의 얼굴을 바라봤다. 민정은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드러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말을 더듬었다. 그건 그냥 메모예요. 제 감정 정리 같은 거였어요. 오해예요. 저는 그러나 이미 늦었다. 아들은 손에서 수첩을 빼앗아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에는 날짜와 상황 그리고 성공이라는 표시가 남아 있었다. 교통사고 날에 표식 성공이라는 글씨가 또렷이 적혀 있었다. 이게 뭐야? 민정아, 이게 뭐냐고. 아들의 목소리는 절규로 바뀌었다. 민정은 결국 미소를 잃고 눈빛 속에서 차갑고 날선 본심을 드러냈다. 그래요. 원래는 어머니가 그날 사고를 당했어야 했죠. 그런데 운이 없게도 제가 대신 당했을 뿐. 그래서 뭐요. 어차피 어머니는 곧 사라질 운명이었어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남편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민정을 노려보았다. 아들은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며 무너졌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속으로 외쳤다. 드디어 그녀의 가면이 벗겨졌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였다. 민정은 마지막 몸부림을 치듯 휠체어를 돌려 내 쪽으로 돌진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내 목을 향해 달려들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피했다. 순간 휠체어가 벽에 부딪혀 넘어졌고 민정은 바닥에 쓰러졌다. 아들이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지만 민정은 여전히 나를 노려보며 이를 갈았다. 어머니, 끝까지 저를 망치셨군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를 미워하다 죽을 거예요. 영원히 어머니를 원망할 거예요. 그 목소리는 마치 저주 같았다. 그날 밤 집안은 고요했다. 아들과 남편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고 나는 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끌어안았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나는 속삭였다. 민정아, 네가 아무리 나를 무너뜨리려 해도 결국 진실은 드러나는 법이야. 나는 끝까지 버텼다. 나는 살아남았다. 창밖에는 새벽의 첫 빛이 번져오고 있었다. 어쩌면 오늘이 나에게 새로운 시작일지도 몰랐다. 그러나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는 씁쓸한 상처가 남아 있었다. 사랑받아야 할 며느리, 내 아들의 아내였던 여자가 결국
내 목숨을 노렸고 그 결과 가족 모두의 삶이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은 지워지지 않을 것이었다. 나는 눈을 감으며 깊이 숨을 내쉬었다. 고통과 슬픔, 분노와 안도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 나는 두 번 다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